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태초의 먹거리입니다. 저자는 이계호, 출판사는 태초 먹거리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월 어느 추운 날, 독일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 중이었던 나는 한밤중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후에 나와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당시 전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22살 딸의 가슴에서 작은 양성혹이 발견되어 아주 간단한 시술을 마쳤는데 수술 후에 조직세포를 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학회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고 그때부터 딸의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암 환우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온몸은 불덩이 같았고 물조차도 토해낸 뒤 힘이 빠져있던 딸을 바라보던 그때의 심정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딸의 고통을 마냥 지켜보던 나는 세상에 있는 온갖 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암의 특효라는 기능성 식품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암에 좋다는 음식, 그리고 제품, 방법까지 작은 것들도 놓치지 않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기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암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행착오였습니다. 내가 잡은 지푸라기가 특효약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과 불안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근원을 알 수 없는 정보에 흔들리며 시간과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착오는 지금도 대부분 암 환우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기뻐했습니다. 딸의 모습도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빠졌던 머리도 새로 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믿어버렸습니다. 평화를 되찾은 딸은 졸업을 해야겠다며 서울의 학교로 돌아갔고 또다시 밤을 새우고 과로를 하며 투병 생활에서 잃은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딸은 그토록 원하던 학사물을 썼지만 폐와 뇌, 온몸에 퍼진 암세포 때문에 다시 투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을 거치는 동안 암세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를 비롯한 정상세포도 많이 파괴되어 면역 체계에 혼란이 온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두 번째 겪은 시행착오였습니다. 무너진 면역력을 회복할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휴식기 없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 암에는 분명 발병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은 채 세상으로 돌아가면 결과는 원점일 게 뻔합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환우가 완치되었다고 믿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같은 오류를 범하여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약해진 몸이 암을 앓기 이전의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살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나로 하여금 견디지 못할 만큼 아픔과 죄책감을 느끼게 했고 나는 초기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몇 배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이제는 정보를 스스로 연구하고 수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발병 당시에는 그나마 유방한 초이라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재발 후에는 폐와 뇌를 비롯해
몸 수십 군데로 전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뿐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특효약, 완치 방법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그런 처방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희망도 빛을 잃어갔습니다. 단지 시간이 흐르고 암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흐려져 있던 그림이 퍼즐 맞추기를 하듯 한 조각씩 제자리로 끼어들어가면서 암에 대한 발병과 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퍼즐이 맞춰질 때까지 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높고 파랗던 어느 날 감사라는 말을 남긴 채 그녀는 하늘로 떠났습니다. 암에 대한 수없이 많은 자료를 찾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는 몇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암치료 기술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표적 치료제의 개발 및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들이 개발되어 거대한 제약회사들에 의해 상업화되었습니다. 또한 암 부위를 수술하는 외과적인 기술과 암을 조기 진단하는 검사 방법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 전문 병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암치료 시설들이 현대화되었습니다. 또 어느 국가든지 암을 완치 또는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는 암 전문 의사들이 언론 또는 방송 등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암 환우 숫자는 줄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일까? 왜 수많은 암 전문 병원에 환우는 많고 의사는 부족할까요? 왜 암 전문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수십 명의 암 환우를 진료해야 할까요? 그 짧은 시간과 기계적인 진료 가운데 암 환우들의 운명이 과연 결정되어야만 할까요? 2009년 가을, 사랑하는 딸을 내 가슴속에 깊이 묻었습니다. 그 후에 딸이 남긴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남은 생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곳이 바로 태초의 먹거리 학교입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는 시작일 뿐입니다. 비록 현재 완전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 아픈 것일까요? 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면역력이 약해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습관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먹거리, 환경, 생활 등의 모든 습관이 자연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중요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모든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온전하게 가동된다면 사람의 생리학적 수명은 120세입니다. 120세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의 법칙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면역력을 제대로 관리 못해 120세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120세를 살고 싶다면 자연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전원 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갖든 관계없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세상에 휘둘리며 사는 삶이 아닌 자연에 동화되어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삶. 그것이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하나씩 구명조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이라는 힘겨운 바다에 던져질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험난한 파도와
삶의 힘든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구명조끼.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의 구명조끼를 입고 벗는 것은 자신의 의지이며 입을 때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이 되지만 벗고 나면 잔잔함 가운데서도 한없이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게 돼 있고 아름다운 장미꽃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살게 돼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느 날 육지가 욕심이 나서 땅 위로 올라온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미 역시 일탈을 꿈꾸며 땅을 박차고 나온다면 일정 기간 향기는 지속되겠지만 생명은 사라진 꽃이 됩니다. 사람은 기쁨의 뿌리가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 재물을 다 소유한다 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도 결국에는 어딘가 목적지가 있으면 쉬지 않고 평생을 달리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모두 행복과 기쁨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로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후회하며 물로 들어가길 원하듯 이 사람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문제는 본능에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동물의 그것과 같습니다. 그 본능을 이성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일 먹어야 되는 식욕,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지려는 소유욕, 무릿속에 군림하려는 권력욕과 명예욕, 종종 유지를 위한 성욕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삶의 중심에서 기쁨을 방해합니다. 이런 본능을 통제하기 위해 사람들은 법과 규율을 만들었고 그 틀 안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타협일 뿐 본질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동물적인 본능에 따른 쾌락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 중 성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기적을 이루고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선 화려한 이면 뒤에는 이렇듯 정신적, 육체적으로 삭막해진 현실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입니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성인의 행복지수는 22등, 10대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꼴찌라는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즘 10대의 대부분은 집집마다 귀하게 자란 아이들입니다. 부족함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갖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들의 가슴에 행복이 없다는 건 우리의 미래 또한 행복의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에겐 행복보다는 수능 점수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격적인 삶을 위해서는 지, 덕, 인,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춰야 되는데 지적인 면만을 높게 평가하는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도 점차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변화가 행복을 모른다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역시나 그 해답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 먹거리에 있습니다. 햄버거나 피자, 탄산음료와 같은 패스트푸드와
단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그 음식의 성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 때문에 급해지고 삭막해지고 정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 엄마의 정성이 담긴 자연의 음식을 먹을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되찾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없던 병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환우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결핵은 면역력이 저하되고 영양분이 부족할 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정작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 질문을 한다면 긍정적인 대답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을 위한 길이 얼마나 삭막하고 험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질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됐습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며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거나 과로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회생활이라는 명목 아래 스트레스를 푼다며 술잔을 기울이고 고지방, 고열량의 음식들을 술과 함께 밀어넣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고 나이가 들어 높은 지위에 오른들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간은 제 기능을 못해 늘 피곤하고 위염과 장 질환은 고질병이 되었고 계단만 조금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늘 건강을 걱정하며 사는 삶이 과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까? 성공을 위해 건강을 양보하고 여유로운 삶을 희생한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을 지키려는 삶 가운데 가족과의 화목이 있고 웃음과 기쁨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건강과 가정이 주는 기쁨을 포기하고 얻은 성공은 실패한 성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에 박수를 보낼 때는 그 성공 과정 가운데 참 행복과 건강이 동반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조화 가운데 성공을 이룬 사람이야말로 박수를 받을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또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성공자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질소비료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모든 것은 과할 때 탈이 나는데 녹색 잎채소를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질소비료를 많이 뿌려서 키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질소비료에 포함된 질산염이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류와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건강과 생명의 상징인 녹색 잎채소는 보기 좋은 상품일수록 더 많은 비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기에는 좀 꾀재재 보이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채소도 햇빛을 제대로 받고 자랐다면 색과는 상관없이 건강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녹차야말로 녹색 잎채소의 결정체이니 당연히 건강에도 좋겠지만 알루미늄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원래 녹차는 잎을 뜨거운 물로 우려 마시는데 화끈하게 조금 먹고 효과를 바로 보기 위해서 말린 찻잎을 분말로 만들어 직접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잎을 뜨거운 물로 우려낸다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분말 상태로 과다하게 섭취하면 알루미늄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치매 환우의 뇌에는 정상인보다 알루미늄의 농도가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또한 알루미늄이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유방암 환우는 찻잎을 분말 상태로 직접 섭취하거나 찻잎이 분말 상태로 된 빵,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녹색 가공식품들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빵이나 과자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팽창제에도 종류에 따라서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암 환우는 빵이나 과자 등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그 어떤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쇠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타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울증이 오거나 살이 찌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져 병원을 찾으면 많은 의사가 그 처방전으로 운동을 권합니다.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순환이 되어 잘못된 것들도 제자리를 찾고 생명력을 얻게 되며,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운동이 부족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균형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닭의 경우를 보면 원래 닭들은 자연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풀과 벌레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닭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면서 살이 빠져서 무게가 적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닭의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돈을 더 벌게 됩니다. 많이 움직여서 살이 없으면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닭들은 본의 아니게 가로 세로 높이가 약 30cm인 철망 안에서 독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가장 고된 형벌이 바로 독방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밀폐된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닭들은 그 스트레스 속에서 몸무게를 늘리는 데 주력하며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지방이 증가하여 무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남겨야 하므로 그들에게는 양이 문제지 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밀식 양식을 하게 되면 동물들은 자연히 면역력이 저하돼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현재 치료제가 없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농민들은 가슴을 졸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글자 그대로 조류들이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추운 겨울에 독감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원인이 철새라고 하는데, 왜 철새들은 독감에 걸리지 않은 것일까요? 이는 면역력이 강했다면 절대로 걸리지 않을 병입니다. 이렇게 질병에 자주 걸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다름 아닌 항생제 투여이고, 지금 우리가 요리해서 먹고 있는 소나 돼지, 닭, 심지어 달걀에도 항생제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투여된 모든 항생제는 하천을 거쳐 강으로 흐르고, 강물은 정수 과정을 통해 마시는 물로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생제와 같은 남용된 각종 동물 의약품들이 토양이나 물 등을 통해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하며 동물들에게 동물답게 살 권리를 빼앗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때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먹거리를 먹는 인간의 건강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물복지인증 제도입니다. 현재 암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암 치료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원과 제약회사의 상업성에 치중된 암 치료만으로는 절대 암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 전문 병원 숫자가 급증함과 동시에 암 환우의 숫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률을 줄이고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는 암 생존자 프로그램, 암 환우 치료 프로그램, 암 후보자 예방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암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우들이 표준 치료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가 본격적인 치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암 환우에게 특효라는 건강보조식품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암을 치유한 방법을 기술한 건강서적들이 넘쳐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 서적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얻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환우의 치유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또는 글들이 환우들의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을 먹으면 암에서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암에 좋다는 수많은 종류의 건강보조식품들이 이런 암 환우의 심리들을 이용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간요법 정보가 넘쳐납니다. 주위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강보조식품과 민간요법들을 노트에 빽빽이 적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먹거리가 상업성에 의해서 변질된 것과 마찬가지로 암 환우들에게 판매되는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들도 상업성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해서 암이 완치되는 건강보조식품이 있다면 노벨상을 받도록 추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 환우들이 특정한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암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표준 치료를 마친 암 환우들이 겪는 시행착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두 가지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 첫 번째 시행착오는 일반적으로 표준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완치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수술에서 환부를 제거했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과정 동안 경험했던 지긋지긋한 통증과 부작용도 없으니 완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발병 원인이 제거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고 원래의 삶으로 복귀하면 언젠가는 다시 재발되게 된다는 그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겪는 심각한 시행착오는 충분한 회복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암세포만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상세포도 함께 제거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그 기간에 많게는 2배 이상으로 면역력 회복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하게 되면 전신으로 전이되는 다발성암으로 진행이 되고 전이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돼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 환우들의 5년 생존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생존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암 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조기 발견되는 초기 암 환우들이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암 환우들에게는 5년 생존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 생존자들은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 특히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런 못된 질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첫 번째 유행의 사람들은 병세가 조금 좋아지거나 병원 치료가 끝나는 순간 과거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인 삶에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됐고 그 결과 인체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질병이 싹트고 자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 섭취하는 먹거리, 환경,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인체 내의 모든 기능에서 불균형이 초래됐고 그 불균형의 결과로 질병에 노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먹거리와 환경, 생활 습관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새로운 삶을 산다면 불균형 상태인 인체의 모든 기능이 자연적으로 균형이 잡혀가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 자체의 회복력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암 환우들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심각한 질병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등 단기간의 병원 치료 후 원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암이 재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암 환우들에게는 특효약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따라해서 아까운 생명을 단축하는 예도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식 또는 단식을 하면 암에서 회복된다는 정보를 듣고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금식이나 단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체내의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체 스스로 보호하려는 작용이 시작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그 결과 질병에서 회복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암 환우들에게 금식과 단식은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은 금식이나 단식을 하다가 회복되는 환우도 있지만 영양실조로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 그리고 단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스스로 말을 못하지만 회복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계속 좋다는 이야기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암 환우들이 명심해야 될 사항은 금식 단식을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에 속하는 환우들은 절대로 금식과 단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속해서 체중이 감소하는 환우 중에서 복부에 있는 지방 등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팔 근육과 다리 근육, 이러한 근육 등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환우, 설사를 자주 하거나 술, 담배를 많이 했던 환우,
평소 추위를 많이 탔던 환우. 이런 환우들이 금식과 단식을 하게 되면 영양실조 단계에 들어서면서 생명이 단축됩니다. 요즘 해독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내에 있는 노폐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관장요법이 유행입니다. 커피 관장을 비롯해 많은 환우가 인위적인 관장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단기간 관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자주 하는 것, 그리고 장기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큽니다. 관장이라는 것은 장내에 있는 노폐물을 강제적으로 빼주는 방법으로 매일 하거나 장기간 하게 되면 장이 가진 자체 관장 능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주는 방법은 인체가 가진 자체적인 관장 능력을 도와주는 보조 수단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 수단이 되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 관장 능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인체는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자체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분과 복잡한 생활로 자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위적인 모습을 자연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것과 복잡했던 생활과 마음가짐을 간단하고 단순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체 면역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섭취하는 건강보조식품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특효약이나 식품도 사람의 인체나 그 신비로운 저장 능력을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병원에서 표준 치료가 끝난 뒤 암 환우들을 관리하는 회복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표준 치료가 끝난 암 환자들에게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진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암 환우들은 암세포가 제거되었기에 완치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먹거리,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에서 잘못된 원인이 5에서 30년 정도 매우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암이 생성되고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제거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원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재발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기검진과 암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5년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재발률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우들이 접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민간요법들은 비과학적이거나 또는 주관적인 견해가 많고 몇몇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든 암 환우에게 적용된다고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먹거리나 생활습관, 정신적인 환경 등이 조화롭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기본이 회복돼야 합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녔듯 대부분의 암 환우들이 특별한 비법을 찾아다니기만 하지만 결론적으로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암 환우들이 이미 자신이 가진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한 특별한 비법입니다. 본인이 가진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면 민간요법으로 회자하는 모든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현대의학의 예방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때 진정으로 암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고가의 정수기를 가지고 있다고 쓸데없는 정수기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가의 정수기를 통해 중금속과 미네랄이 함께 제거된 깨끗한 물을 볼이나 옥수수, 결명자 등을 넣어서 끓이게 되면 미네랄 성분이 용출되어 중금속은 없고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강이나 호수 등의 수질이 그다지 나쁘지 않으나 정제된 물이 아파트 등으로 공급되면서 물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의 노후로 부분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이 함유된 물은 경수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슘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된 물은 연수입니다. 경수는 마그네슘과 칼슘 때문에 비누 세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연수는 비누가 잘 풀려서 세탁이 잘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연수기가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연수기 물속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칼슘을 단순히 제거해주는 정수기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이 적게 포함된 연수를 사용하면 지방과 같은 때 성분을 잘 세축할 수 있는 장점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피부 미용 효과 등을 강조하는 과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같은 과일을 먹을 때도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일 표면에 묻어있는 농약이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척 방법을 사용하면 농약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농약 중에서 수용성 농약은 물로 세척할 수 있지만 지용성 농약은 물을 넣어 아무리 씻어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초나 알코올 성분이 주 성분인 당금 소주 또는 값싼 보드카를 사용해서 농약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많은 당금 소주가 더 효과적입니다. 당금 소주와 식초를 1:1 비율로 섞은 뒤에 5배에서 10배 물로 희석해서 과일 또는 채소를 담가둡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동안 흐르는 물에 손으로 비비면서 깨끗하게 씻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식초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기생충의 알이나 미생물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발췌해서 요약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태초의 먹거리입니다. 저자는 이계호, 출판사는 태초 먹거리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월 어느 추운 날 독일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 중이었던 나는 한밤중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후에 나와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당시 전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22살 딸의 가슴에서 작은 양성혹이 발견되어 아주 간단한 시술을 마쳤는데 수술 후에 조직세포를 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학회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고 그때부터 딸의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암 환우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온몸은 불덩이 같았고 물조차도 토해낸 뒤 힘이 빠져있던 딸을 바라보던 그때의 심정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딸의 고통을 마냥 지켜보던 나는 세상에 있는 온갖 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암의 특효라는
기능성 식품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암에 좋다는 음식, 그리고 제품, 방법까지 작은 것들도 놓치지 않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기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암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행착오였습니다. 내가 잡은 지푸라기가 특효약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과 불안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근원을 알 수 없는 정보에 흔들리며 시간과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착오는 지금도 대부분 암 환우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기뻐했습니다. 딸의 모습도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빠졌던 머리도 새로 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믿어버렸습니다. 평안을 되찾은 딸은 졸업을 해야겠다며 서울의 학교로 돌아갔고 또다시 밤을 새우고 과로를 하며 투병 생활에서 잃은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딸은 그토록 원하던 학사물을 썼지만 폐와 뇌, 온몸에 퍼진 암세포 때문에 다시 투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을 거치는 동안 암세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를 비롯한 정상세포도 많이 파괴되어 면역 체계에 혼란이 온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두 번째 겪은 시행착오였습니다. 무너진 면역력을 회복할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휴식기 없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 암에는 분명 발병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않은 채 세상으로 돌아가면 결과는 원점일 게 뻔합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환우가 완치되었다고 믿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같은 오류를 범하여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약해진 몸이 암을 앓기 이전의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살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나로 하여금 견디지 못할 만큼 아픔과 죄책감을 느끼게 했고 나는 초기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몇 배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이제는 정보를 스스로 연구하고 수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발병 당시에는 그나마 유방한 초이라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재발 후에는 폐와 뇌를 비롯해 몸 수십 군데로 전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뿐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특효약, 완치 방법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그런 처방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희망도 빛을 잃어갔습니다. 단지 시간이 흐르고 암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흐려져 있던 그림이 퍼즐 맞추기를 하듯 한 조각씩 제자리로 끼어들어가면서 암에 대한 발병과 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퍼즐이 맞춰질 때까지 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높고 파랗던 어느 날 감사라는 말을 남긴 채 그녀는 하늘로 떠났습니다. 암에 대한 수없이 많은 자료를 찾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는 몇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암치료 기술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표적 치료제의 개발 및 부작용이 적은 항암제들이 개발되어 거대한 제약회사들에 의해 상업화되었습니다. 또한 암 부위를 수술하는 외과적인 기술과 암을 조기 진단하는 검사 방법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 전문 병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암치료 시설들이 현대화되었습니다. 또 어느 국가든지 암을 완치 또는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는 암 전문 의사들이 언론 또는 방송 등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암 환우 숫자는 줄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일까? 왜 수많은 암 전문 병원에 환우는 많고 의사는 부족할까요? 왜 암 전문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수십 명의 암 환우를 진료해야 할까요? 그 짧은 시간과 기계적인 진료 가운데 암 환우들의 운명이 과연 결정되어야만 할까요? 2009년 가을, 사랑하는 딸을 내 가슴속에 깊이 묻었습니다. 그 후에 딸이 남긴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남은 생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곳이 바로 태초의 먹거리 학교입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는 시작일 뿐입니다. 비록 현재 완전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 아픈 것일까요? 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면역력이 약해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습관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먹거리, 환경, 생활 등의 모든 습관이 자연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중요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모든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온전하게 가동된다면 사람의 생리학적 수명은 120세입니다. 120세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의 법칙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면역력을 제대로 관리 못해 120세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120세를 살고 싶다면 자연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전원 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갖든 관계없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세상에 휘둘리며 사는 삶이 아닌 자연에 동화되어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삶. 그것이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하나씩 구명조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이라는 힘겨운 바다에 던져질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험난한 파도와 삶의 힘든 순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구명조끼.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의 구명조끼를 입고 벗는 것은 자신의 의지이며 입을 때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이 되지만 벗고 나면 잔잔함 가운데서도 한없이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게 돼 있고 아름다운 장미꽃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살게 돼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느 날 육지가 욕심이 나서 땅 위로 올라온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미 역시 일탈을 꿈꾸며 땅을 박차고 나온다면 일정 기간 향기는 지속되겠지만 생명은 사라진 꽃이 됩니다. 사람은 기쁨의 뿌리가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 재물을 다 소유한다 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도 결국에는 어딘가 목적지가 있으면 쉬지 않고 평생을 달리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모두 행복과 기쁨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로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후회하며 물로 들어가길 원하듯 이 사람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문제는 본능에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동물의 그것과 같습니다. 그 본능을 이성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일 먹어야 되는 식욕,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지려는 소유욕, 무릿속에 군림하려는 권력욕과 명예욕, 종종 유지를 위한 성욕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삶의 중심에서 기쁨을 방해합니다. 이런 본능을 통제하기 위해 사람들은 법과 규율을 만들었고 그 틀 안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타협일 뿐 본질까지 바꾸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동물적인 본능에 따른 쾌락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 중 성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기적을 이루고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선 화려한 이면 뒤에는 이렇듯 정신적, 육체적으로 삭막해진 현실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입니다.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성인의 행복 지수는 22등, 10대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꼴찌라는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즘 10대의 대부분은 집집마다 귀하게 자란 아이들입니다. 부족함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갖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들의 가슴에 행복이 없다는 건 우리의 미래 또한 행복의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에겐 행복보다는 수능 점수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격적인 삶을 위해서는 지, 덕, 인,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춰야 되는데 지적인 면만을 높게 평가하는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도 점차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변화가 행복을 모른다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역시나 그 해답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 먹거리에 있습니다. 햄버거나 피자, 탄산음료와 같은 패스트푸드와 단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그 음식의 성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 때문에 급해지고 삭막해지고 정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 엄마의 정성이 담긴 자연의 음식을 먹을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되찾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없던 병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환우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결핵은 면역력이 저하되고 영양분이 부족할 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정작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 질문을 한다면 긍정적인 대답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을 위한 길이 얼마나 삭막하고 험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질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됐습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며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거나 과로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회생활이라는 명목 아래 스트레스를 푼다며 술잔을 기울이고 고지방, 고열량의 음식들을 술과 함께 밀어넣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고 나이가 들어 높은 지위에 오른들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간은 제 기능을 못해 늘 피곤하고 위염과 장 질환은 고질병이 되었고 계단만 조금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늘 건강을 걱정하며 사는 삶이 과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까? 성공을 위해 건강을 양보하고 여유로운 삶을 희생한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을 지키려는 삶 가운데 가족과의 화목이 있고 웃음과 기쁨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건강과 가정이 주는 기쁨을 포기하고 얻은 성공은 실패한 성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에 박수를 보낼 때는 그 성공 과정 가운데 참 행복과 건강이 동반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조화 가운데 성공을 이룬 사람이야말로 박수를 받을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또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성공자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질소비료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모든 것은 과할 때 탈이 나는데 녹색 잎채소를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질소비료를 많이 뿌려서 키울 경우에는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질소비료에 포함된 질산염이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류와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건강과 생명의 상징인 녹색 잎채소는 보기 좋은 상품일수록 더 많은 비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기에는 좀 꾀재재 보이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채소도 햇빛을 제대로 받고 자랐다면 색과는 상관없이 건강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녹차야말로 녹색 잎채소의 결정체이니 당연히 건강에도 좋겠지만 알루미늄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원래 녹차는 잎을 뜨거운 물로 우려 마시는데 화끈하게 조금 먹고 효과를 바로 보기 위해서 말린 찻잎을 분말로 만들어 직접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잎을 뜨거운 물로 우려낸다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분말 상태로 과다하게 섭취하면 알루미늄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치매 환우의 뇌에는 정상인보다 알루미늄의 농도가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또한 알루미늄이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유방암 환우는 찻잎을 분말 상태로 직접 섭취하거나 찻잎이 분말 상태로 된 빵,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녹색 가공식품들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빵이나 과자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팽창제에도 종류에 따라서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암 환우는 빵이나 과자 등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그 어떤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쇠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명타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울증이 오거나 살이 찌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져 병원을 찾으면 많은 의사가 그 처방전으로 운동을 권합니다.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순환이 되어 잘못된 것들도 제자리를 찾고
생명력을 얻게 되며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운동이 부족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균형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닭의 경우를 보면 원래 닭들은 자연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풀과 벌레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닭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면서 살이 빠져서 무게가 적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닭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닭의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돈을 더 벌게 됩니다. 많이 움직여서 살이 없으면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닭들은 본의 아니게 가로 세로 높이가 약 30cm인 철망 안에서 독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가장 고된 형벌이 바로 독방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밀폐된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닭들은 그 스트레스 속에서 몸무게를 늘리는 데 주력하며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지방이 증가하여 무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남겨야 하므로 그들에게는 양이 문제지 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밀식 양식을 하게 되면 동물들은 자연히 면역력이 저하돼 다양한 질병에 노출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현재 치료제가 없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농민들은 가슴을 졸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글자 그대로 조류들이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추운 겨울에 독감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원인이 철새라고 하는데 왜 철새들은 독감에 걸리지 않은 것일까요? 이는 면역력이 강했다면 절대로 걸리지 않을 병입니다. 이렇게 질병에 자주 걸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다름 아닌 항생제 투여이고 지금 우리가 요리해서 먹고 있는 소나 돼지, 닭, 심지어 달걀에도 항생제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투여된 모든 항생제는 하천을 거쳐 강으로 흐르고 강물은 정수 과정을 통해 마시는 물로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생제와 같은 남용된 각종 동물 의약품들이 토양이나 물 등을 통해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하며 동물들에게 동물답게 살 권리를 빼앗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때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먹거리를 먹는 인간의 건강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물복지인증 제도입니다. 현재 암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암 치료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원과 제약회사의 상업성에 치중된 암 치료만으로는 절대 암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 전문 병원 숫자가 급증함과 동시에 암 환우의 숫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률을 줄이고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는 암 생존자 프로그램, 암 환우 치료 프로그램, 암 후보자 예방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암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우들이 표준 치료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가 본격적인 치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암 환우에게 특효라는 건강보조식품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암을 치유한 방법을 기술한 건강소적들이 넘쳐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 서적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얻은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환우의 치유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또는 글들이 환우들의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을 먹으면 암에서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암에 좋다는 수많은 종류의 건강보조식품들이 이런 암 환우의 심리들을 이용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간요법 정보가 넘쳐납니다. 주위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강보조식품과 민간요법들을 노트에 빽빽이 적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먹거리가 상업성에 의해서 변질된 것과 마찬가지로 암 환우들에게 판매되는 대부분의 건강보조 식품들도 상업성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한 건강보조 식품을 섭취해서 암이 완치되는 건강보조 식품이 있다면 노벨상을 받도록 추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 환우들이 특정한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암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표준 치료를 마친 암 환우들이 겪는 시행착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두 가지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 첫 번째 시행착오는 일반적으로 표준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완치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수술에서 환부를 제거했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 과정 동안 경험했던 지긋지긋한 통증과 부작용도 없으니 완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발병 원인이 제거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고 원래의 삶으로 복귀하면 언젠가는 다시 재발되게 된다는 그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겪는 심각한 시행착오는 충분한 회복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암세포만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상세포도 함께 제거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그 기간에 많게는 2배 이상으로 면역력 회복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하게 되면 전신으로 전이되는 다발성암으로 진행이 되고 전이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돼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 환우들의 5년 생존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생존율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암 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조기 발견되는 초기 암 환우들이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암 환우들에게는 5년 생존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 생존자들은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면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 특히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런 못된 질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의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첫 번째 유행의 사람들은 병세가 조금 좋아지거나 병원 치료가 끝나는 순간 과거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인 삶에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됐고 그 결과 인체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질병이 싹트고 자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 섭취하는 먹거리, 환경,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인체 내의 모든 기능에서 불균형이 초래했고 그 불균형의 결과로 질병에 노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먹거리와 환경, 생활 습관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새로운 삶을 산다면 불균형 상태인 인체의 모든 기능이 자연적으로 균형이 잡혀가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 자체의 회복력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암 환우들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심각한 질병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등 단기간의 병원 치료 후 원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암이 재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암 환우들에게는 특효약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따라해서 아까운 생명을 단축하는 예도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식 또는 단식을 하면 암에서 회복된다는 정보를 듣고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금식이나 단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체내의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체 스스로 보호하려는 작용이 시작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그 결과 질병에서 회복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암 환우들에게 금식과 단식은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은 금식이나 단식을 하다가 회복되는 환우도 있지만 영양실조로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 그리고 단식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스스로 말을 못하지만 회복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계속 좋다는 이야기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암 환우들이 명심해야 될 사항은 금식 단식을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에 속하는 환우들은 절대로 금식과 단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속해서 체중이 감소하는 환우 중에서 복부에 있는 지방 등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팔 근육과 다리 근육, 이러한 근육 등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환우, 설사를 자주 하거나 술, 담배를 많이 했던 환우, 평소 추위를 많이 탔던 환우, 이런 환우들이 금식과 단식을 하게 되면 영양실조 단계에 들어서면서 생명이 단축됩니다. 요즘 해독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내에 있는 노폐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관장요법이 유행입니다. 커피 관장을 비롯해 많은 환우가 인위적인 관장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단기간 관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자주 하는 것, 그리고 장기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큽니다. 관장이라는 것은 장내에 있는 노폐물을 강제적으로 빼주는 방법으로 매일 하거나 장기간 하게 되면 장이 가진 자체 관장 능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주는 방법은 인체가 가진 자체적인 관장 능력을 도와주는 보조 수단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 수단이 되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 관장 능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인체는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자체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분과 복잡한 생활로 자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위적인 모습을 자연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것과 복잡했던 생활과 마음가짐을 간단하고 단순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체 면역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섭취하는 건강 보조식품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특효약이나 식품도 사람의 인체나 그 신비로운 저장 능력을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병원에서 표준 치료가 끝난 뒤 암 환우들을 관리하는 회복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표준 치료가 끝난 암 환자들에게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진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의 암 환우들은 암세포가 제거되었기에 완치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먹거리,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에서 잘못된 원인이 5에서 30년 정도 매우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암이 생성되고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제거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원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재발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기검진과 암치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5년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재발률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우들이 접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민간요법들은 비과학적이거나 또는 주관적인 견해가 많고 몇몇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든 암 환우에게 적용된다고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먹거리나 생활습관, 정신적인 환경 등이 조화롭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기본이 회복돼야 합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녔듯 대부분의 암 환우들이 특별한 비법을 찾아다니기만 하지만 결론적으로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암 환우들이 이미 자신이 가진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한 특별한 비법입니다. 본인이 가진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면 민간요법으로 회자하는 모든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현대의학의 예방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때 진정으로 암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고가의 정수기를 가지고 있다고 쓸데없는 정수기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가의 정수기를 통해 중금속과 미네랄이 함께 제거된 깨끗한 물을 볼이나 옥수수, 결명자 등을 넣어서 끓이게 되면 미네랄 성분이 용출되어 중금속은 없고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강이나 호수 등의 수질이 그다지 나쁘지 않으나 정제된 물이 아파트 등으로 공급되면서 물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의 노후로 부분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그네슘과 칼슘이 많이 함유된 물은 경수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슘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된 물은 연수입니다. 경수는 마그네슘과 칼슘 때문에 비누 세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연수는 비누가 잘 풀려서 세탁이 잘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연수기가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연수기 물속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칼슘을 단순히 제거해주는 정수기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이 적게 포함된 연수를 사용하면 지방과 같은 때 성분을 잘 세척할 수 있는 장점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피부 미용 효과 등을 강조하는 과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같은 과일을 먹을 때도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일 표면에 묻어있는 농약이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척 방법을 사용하면 농약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농약 중에서 수용성 농약은 물로 세척할 수 있지만 지용성 농약은 물을 넣어 아무리 씻어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식초나 알코올 성분이 주 성분인 당금 소주 또는 값싼 보드카를 사용해서 농약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많은 당금 소주가 더 효과적입니다. 당금 소주와 식초를 1대1 비율로 섞은 뒤에 5배에서 10배 물로 희석해서 과일 또는 채소를 담가둡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동안 흐르는 물에 손으로 비비면서 깨끗하게 씻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식초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기생충의 알이나 미생물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발췌해서 요약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